지난 이야기. 러일 전쟁 이전부터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생각한 일본.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며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 태평양 일대를 향한 야욕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파국으로 치닫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 진주만 공습 두 번째 이야기. 외교 대사를 불러놓고 입으로 거의 선전포고까지 한 상태. 그 협상은 결렬일 텐데 이러면 일본은 결정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대본에서 이제 남방 작전 계획이 나오죠. 네. 이게 총 4단계의 작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태평양 함대를 무력화해서 남방 작전 시 이제 배후의 위협을 제거한다. 두 번째는 이제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하고요. 세 번째는 극동에서 연합군을 격파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남방 자원지대 방어에 필요한 외곽 방어선을 점령한다. 이런 거죠. 육군은 서쪽으로, 네네. 해군은 동쪽으로. 근데 아직 이때도 일본이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일본은 남방 자원지대를 확보하면서 거기서 나온 석유로 어느 정도 전쟁 수행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네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이 1년에 필요한 게 45만 킬로리터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시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가장 억제하면은 1년에 한 600만 킬로리터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사실상 네덜란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아무리 석유를 캐내도 300만 킬로리터가 안 됩니다. 일본에 1년에. 생산량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사실 없었어요. 일본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 없어지기 전에 그냥 빨리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바로 없지 않을까요? 부족이 오기 전에 미군과 한번 일전을 벌여서 미군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가 협상이 성공한다면 일본은 산다였어요. 협상 카드로 먼저 치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이 참 나름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남방 자원지대에서 석유를 갖고 오려면 네. 유조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유조선이 필요한데 당시 일본의 유조선이 76척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76척이 지금 같은 그런 유조선이 아니라 그럼요? 거의 화물선이에요. 어. 더군다나 석유를 넣을 수 있는 커다란 탱크로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드럼통 있죠. 드럼통에다 석유를 넣어서 그거 드럼통을 싣는 거예요. 아, 유조선이 아이고. 아니라 화물선이에요. 네. 네. 아, 근데 쉽게 말해서 한 300척이 훨씬 많은 400척 가까운 유조선이 그러니까 화물선이 필요한데 네. 당시 76척밖에 없었어요. 생산량도 부족하고 네. 아이고. 그 부족한 생산된 양을 운송하는 옮기는 데는 더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유조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356척까지 일본이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전쟁 끝나고 난 이후인데 356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305척이 격침당합니다. 어? 미국한테. 아이고 이건 뭐 나중에 얘기인데. 또 밑빠진 독에 물. 아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이렇게 보고서 올라가는데 네. 일본 애들도 똑똑한 애들 많아갖고 제대로 보고서가 올라가면 중간에 카트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가능한 것만 올라가는 거. 야 이건 문제 있지 않냐? 아 이건 한국 정신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뭐 야 이건 문제 있지 않냐? 그럼 아 이거는 아마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가지 가정을 놓고 가는데 점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네요. 수십 가지 가정이 엉겨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날 신의 나라가 되지. 참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듣는 마음이 흐뭇한 건 죄송합니다. 감정을 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네. 얘기 하는 건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랬다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도 했잖아. 지난 근데 횟수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 지금 일본을 비웃을 것만이 아닌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었죠. 그 네. 생각을 해봐야죠.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시작이 그러면 진주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일본 측의 경험만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일본군 암호는 미국이 다 도청하고 있었어요. 그 그래서 미국이 사실 강경론으로 나온 데는 일본 내부에 이런 토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일본이 썼던 암호기가 그 독일제 그 애니그마를 카피한 거였어요. 근데 카피를 좀 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톱니바퀴 4개 넣고 3개 넣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분석을 예, 쉽게. 그러니까
다 깼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외교문서를 낱낱이 보면서 아 얘네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짓말로 느끼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중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진주만이 기습이라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오다가 일본이 미국을 전쟁 상대로 바꿔서 준비해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 중일 전쟁 벌어지고 나서 이 일본 군부의 움직임을 미국은 캐치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미 일본이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경 조치로 나갈 때는 네. 사실은 협상할 걸 생각을 안 했어. 거의 이건 틀림없이 전쟁이다. 다만 우리가 가장 세게 나가서 얘들이 굴복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외교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목에 칼을 들이대. 그래서 얘들이 꾸르면 안 하는 거고 튀어나오면 전쟁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니까 루즈벨트도 선전포고식 대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일본을 불신했죠 미국이. 네. 불신하니까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헐로트 때문에 일본이 열을 받아서 쟤네 분명히 전쟁한다. 그래서 육군 장관을 불러요. 헨리 스팀슨을 불렀는데 이때 회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시작하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아마 12월 1일 일요일에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루즈벨트가 얘기해요. 이 장관한테. 뭐 일주일 틀렸지만 대충 맞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배는 오고 있었거든. 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루즈벨트가 개인적인 싱크탱크가 있었어요. 전쟁 대비 위원회라고. 근데 여기에서 중론이 뭐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즉 말레이시아나 동인도 제도에서 아마 전쟁이 날 거다. 석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상령을 걸어요. 심지어 진주만에까지도 비상령을 걸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네.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나 단서를 달았어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라. 아니 비상이 걸렸는데 어떻게 불안?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맞으라는 근데 말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일부러 맞아서 대패를 당할 필요는 없다. 방어 다 준비를 하고 있대. 일단 펀치는 쟤네가 먼저 내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음모론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오늘 다 알고 마지막에 하실 있었어요. 말씀 되게 많으실 한 서너 가지 돼요. 차곡차곡 이따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하고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붙을 거잖아요. 네. 서로의 양측의 전력은 생산 물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생산 물자하고 차이가 있지만 전력상 개전 시기에 일본이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앞섰어요. 네, 왜냐하면 오. 일본은 이미 중일 전쟁을 통해서 4년 6개월 동안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일본군 전력이 이때 240만의 정규군, 300만의 예비군, 그다음에 7,500대의 항공기, 그다음에 230척의 주력 함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훈련이 충분치 않은 병력이 100만이에요. 충분치 예. 않은. 거의 민병대 수준의 병력이었지. 오. 그다음에 훈련 미필자가 한 50만 정도 됐고요. 항공기 1,157대, 일본이 7,500대였죠. 네. 전투함 347척, 수송선만은 한 1,000만 톤으로 좀 많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서구 사회가 묘하게 일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군 조종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군 조종사들은 키가 작고 눈이 옆으로 째져서 공중전을 못한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이 얼핏 얘기했듯이 뭐 일본은 이렇게 운전을 할 것이고 약간 아직도 이거를 못 할 것이고 그냥 멀리 있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편견이라는 게 내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일본에 대한 정보가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지금 세상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 지금도 명제라고 꼽히는 부카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게 무려 1944년에 집필된 거예요. 그것도 태평양제 막바지에 가서 일본 애들이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뭐 옥새한다고 그러고 네. 갑자기 뭐 저기 전투 끝나니까 민간인들이 때로 자살하고 네. 아니 얘들 도대체 왜 이러니?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의뢰를 해서 쓴 책이거든. 그 쓴 양반이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썼다고. 예? 그 미국에 있는 일본 무슨 기행문 이런 거 다 섞어 갖고 쓴 거라고요. 아니 안 가보고 무슨 그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 1944년에. 그러니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일본에 대해 쓸 수 있을 만큼 어떤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건 또 놀랄만한 일인데 네.
그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의 수준은 너무나 낮았어요. 근데 나름 미국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종사의 훈련 시간이 미국이 240시간이었고 일본이 100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놓친 게 있었죠. 뭐요? 아까 일본이 실전 경험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실전 경험을 대입해 보면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에 일본 해군의 경우 평균 작전 시간 650시간이에요. 파일럿들이. 네. 그다음에 육군의 경우는 500시간이 넘었습니다. 조종 시간이. 근데 이런 조종사를 무려 3,500명이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강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전 경험에선 비교할 수조차 없었고 당시 그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긍지 높았던 제1항공함대 전력 항공모함 6척에 351기의 함재기예요. 이건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단일 부대 규모로 세계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었죠. 우리가 처음에 한번 완파치 때리면 미국은 협상의 자리로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장기전은 생각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당시 일본은 세계 최대 항모 보유국이었어요. 네. 10척 있었죠. 항모 보유국이라는 거는 항모 한 척당 함대가 주르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항모 척수를 착각을 하는데 네. 항모 한 척이면 구축함 순양함이 때로 붙거든요. 유조선까지. 몇백 척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 7척이었고 영국이 한 척, 일본이 10척. 성능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물론 100%는 이게 비교할 분야가 많기 네.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데 절대 밀리지는 않는다. 세계 최강이었다니까요. 그냥 일본이. 세계 최강이야. 세계 성능도 최강이었어요. 훈련도 장비의 질, 장비의 숫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안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아니 가야만 하는데 가서 불가피한 가더라도 우리 상황에다가 이길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근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산업 진력을 봤을 때는 안 될 건데 근데 막판에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이 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낙관적으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나름 또 일본이 분석을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전쟁 일으키면 분명히 미국은 태평양 쪽으로 자기네 전력의 3분의 1도 못 보낼 것이다. 그럼 우린 된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3분의 1을 보내는 게 아니라 5분의 1만 보냈어요. 근데도 더 많아. 졌어요. 그리고 얘들이 일본 애들 용어 만드는 거 참 잘 만들잖아. 그래서 뭐 평화 산업 체제, 뭐 전쟁 산업 체제인가 뭐 이상한 또 용어가 있어. 네. 그래서 이게 평화 산업 체제에서 전쟁 산업 체제로 이제 이완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거다 그랬는데. 전시 경제 체제로 네. 전환하는데 네. 근데 그 전시 경제 체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더라? 평화 유지군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게 나눠 놓으면 착각이 뭐냐면 중간에 걸친 게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다 보면 통계가 왜곡되는 거야. 그게 이분법의 함정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길게 잡아요.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 수치가 거의 한 달이면 끝나요. 그 다큐멘터리 보시는 분들 중에 이분법으로 나와 너의 진영을 논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각화된 시각으로 객관화된 선택, 심성이 아닌 이성으로 이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특히 해군 무관들, 미국에서 근무했거나 미국에서 살았던 해군 무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의 생산력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지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거든. 네. 예를 들면 공장을 일주일 만에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안 믿는 거야. 무슨 소리야? 공장 바꾸는데 6개월 걸리는데 이렇게 가죠. 내가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면 중간에 카트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아니지. 자네 성격에 문제가 있다. 심성이 부정적이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이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자,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생각해놨던 지역 중에 왜 진주만이었는지. 석유캐로 말레이나 필리핀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은 19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남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네. 얘들이 말레이 반도나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네. 중간에 필리핀이 딱 있다고. 그쵸. 그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란 말이죠. 아 그렇다.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미국과의 전쟁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습적으로 항상 기습적으로 필리핀에 상륙해서 미국 수비대를 제압한다. 네. 그러면 미국이 지원군을 보낼 거 아니야.
네. 탈환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태평양 함대에 실어 와야겠죠. 네. 그러면 온다. 태평양을 건너올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서 잠수함들이 계속 요격을 해서 진을 아하. 뺀다. 그리고 당시에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 모든 군대가 전투력이 뚝 떨어져요. 네. 그렇겠죠. 그 상황에서 사이판이나 괌 뭐 요 정도 왔을 때 네. 일본 함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미국 함대를 쳐서 괴멸시킨다 했어요. 아하. 이게 거의 30년 동안 유지된 전략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거의 전쟁 결심으로 가던 39년인가 40년대 초에 갑자기 전략을 바꿉니다. 한 사나이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게 아니야 그러고 탁 새로운 전략을 내놔요. 네. 그게 바로 연합함대 사령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령관으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사령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죠. 야마모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왜 진주만이에 대한 얘기에서는 오히려 미국은 진주만이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첫 번째 대부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필리핀으로 올 거다. 네, 이렇게 갈 줄 그 다음에 알았죠. 머리가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은 미드웨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진주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일단은 일본 본토에서 진주만까지 오는데 5,000km가 넘어요. 네, 멀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넘어와도 진주만의 막강한 미 해군이 얼마나 많은데 당시 진주만에 주둔해 있던 미군 병력이 지상군 병력만 59,0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함 9척에 항공모함 3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8척, 구축함 54척, 잠수함 22척이에요. 그다음에 항공기만 45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미친놈이 여기까지 와. 그런 생각했죠. 이게 논리가 논리를 잡아먹는 함정이 있어요. 네.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루즈벨트가 그랬다며. 일본은 항상 기습이다. 선전포고 없는 기습이다.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5,000km가 넘는 기습이 어디 있어?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 정도면 정말 대놓고 가는 네, 거지. 그러니까 논리가 논리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니 진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이면 이해하겠는데 그죠, 미드웨이까지는 너무 이해를 멀죠. 하겠는데. 근데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진주만이라고 얘기해요. 진주만으로 가서 미 태평양 함대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주만에 가서 공격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네, 1940년 11월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요? 영국 해군이 이탈리아 티란토항에 대한 공습을 실시합니다. 구식 복엽기에 어뢰를 달고 날아가서 티란토항에 정박돼 있던 이탈리아 해군을 박살을 내놔요. 은근히 영국이 첨단은 잘해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 있었죠. 요걸 그대로 야마모토가 따오나요? 요거를 보고서 저거다. 저거다. 비행기에 어뢰를 달아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타면은 진주만을 습격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술이 원래 없었어요? 비행기에 어뢰를 다는 그러니까 거는? 비행기에 어뢰를 달 수 있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네네. 문제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적의 항까지 들어가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5,000km를 비행기를 싣고 가서 거기를 단숨에 아작낼 수 있느냐라는 발상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야마모토가 아꼈던 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겐다 미노루라는 일본 해군의 가장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30명을 모아서 별 어떻게 하면 되냐 연구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얘네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습니다. 작전 성공률이 50%다. 성공을 해도 미 해군 전력 가운데 3분의 2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우리 일본도 2척의 항공모함을 잃어버린다. 그다음에 2척은 파손되고 그리고 약 130기의 전투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요. 이건 어떤 결과였냐면 시뮬레이션을 아주 유리하게 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극복을 해 나갔죠. 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때 그 진주만 계획을 입안한 게 겐다. 그건 자기 이게 그 사람 일본군이 자서전에 패전했기 때문에 네.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나야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나야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주만을 계획한 사람이 네, 누군지. 그 계획을 누구 세웠던 그 사람들의 진짜 갈등은 뭐냐면 함대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국가거든. 그렇죠. 저거랑 붙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를 일본군의 주력 함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진주만을 기습하고 하나는 말레이 반도 인도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동시 출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불가능인 거야. 5,000km를 가서 기습을 한다.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좀 세다고 그래도 군대 철칙은 전력 집중인데 분산해서 동시에 작전을 한다. 네. 그것도 하나는 5,000km 밖에서 네. 하나는 한 2,000km인가 밖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미친 짓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당시 일본군 수뇌부 애들은 세상에 없는 작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 그걸로 이제 어떤 애들은 막 벅찼대. 야, 세상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이미 극복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깨지면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에 도전한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인데 이미 극복한 상태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어뢰 문제였어요. 네. 비행기에서 어뢰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까지 평상적인 방법이 뭐냐면 수면 위 100m에서 어뢰를 떨어뜨리는 거래요. 네. 그럼 어뢰가 밑에 수면 아래 60m까지 들어갔다가 네. 올라오면서 가요. 근데 진주만의 수심이 12m예요. 아, 떨어지자마자 네. 터지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도를 낮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 교반이라고 해서 어뢰 뒤에 베니어판 나무 베니어판으로 되는 네. 보조 기구를 달아서 깊이 잠수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교반을 달아봤어요. 그래도 꼬라박네. 방법이 뭐냐? 딱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수면 6m 이하로 날아라. 그렇지. 수면 6m 이하로 날아서 교반이 장착된 신형 어뢰를 쏘면 수심이 12m까지 안 내려간다. 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일본군 파일럿의 실력이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면 6m로 나간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네요. 이건 고개 비행사도 잘 안 하는 이거 거예요. 파도가 살짝 높으면 이 비행기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해면에 가까우면 새도 잘 못 날아요. 그렇죠. 기류가 불안정해.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입장으로 살짝 눈을 돌려서 또 보면 미국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진주만은 수심이 낮고 그럼 이런 공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또 그래서 배제를 걔들은 했었겠네요. 어뢰 방지 그물을 안 넣어요. 안 났어요.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아, 이거는 또 미국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술에 자기 실력에 일본을 판단한 거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스케퍼블로에서 영국이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여기 기프리는 뭐다. 사실은 미국이 원래 전쟁에서 함대를 그렇게 한 군데다 몰아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루즈벨트의 특명에 의해서 몰아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격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대를 최대한 전진 배치해라. 그래서 일본을 압박해서 쟤들이 전쟁 못하게 해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좁은 진주만 원래 3분의 1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곳에 다 구겨. 그냥 우겨넣어.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연 일왕이 어느 정도까지 전쟁에 개입을 했느냐 네.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정부는 12월 1일까지 외교적으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전쟁에 돌입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당시 이제 수상했던 도조 히데키가 히로히토의 재가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은 보급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히로히토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누군가 수상을 불러놓고서 보급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는 건 그만큼 히로히토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히로히토는 그냥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고도 안 했고 대본영은 말뿐이었어요. 히로히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인데라고 얘기해. 거짓말입니다. 이거. 모든 기록을 보면 하나하나 그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 히로히토가 참모 총장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영국과 전쟁을 하면 물론 우리가 이기겠지만 1905년 러일 전쟁 때처럼 완벽한 승리는 안 되겠지요? 그렇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왕이. 이에 대해서 이제 곤령 부총장 나가미 오사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히려 군인이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한 승리는 고사하고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로히토가 자기 측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절망감에 빠질 것이 빤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로히토 왕은 전쟁을 반대했다고 반대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 측근하게 했던 말뿐이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히로히토가 내뱉었던 말을 전부를 보면 이건 전쟁에 대한 이해들을 정확히 이해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히로히토 네. 스타일 때문에 속는 건데 네. 그 사람 스타일이 물론 당시 군부가 꽤 세긴 했지만 당시에 천황제가 없이 군부가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해도 야 가서 도장 찍어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천황이 제가를 해야 된다. 물론 나름 이제 은근한 압박이 있잖아.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도의 이런 분위기상의 압박은 있지만 이거 찍으셔. 이렇게 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히로히토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걸 알고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이건 뭔가 가져오게 이거 해야 돼 보고서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급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급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서 걔들이 하게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로서의 컨트롤을 한다고요. 근데 원래 황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일본 뭐 하겠지만 원래 왕이 신하들을 다스릴 때 누가 일일이 간섭해. 최종 어떤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는 전쟁은 무모한 짓인데 라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걔들이 알아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미난 게 동의할 때는 침묵이야. 뭐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시합에 나가는 선수한테 너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시작부터 지는 거야. 그런 게임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경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신 차려. 이겨야 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그렇게 말이. 하죠. 네. 근데 네. 가서 쟤를 이렇게 뭐 안다리 걸어 바깥다리 걸어는 코치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 많은 지역의 중에서도 진주만이었냐라고 했을 때 빛같이 나타난 인물이 야마모토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인물이었나요, 도대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봤을 때 연합함대 사령부 장관을 봤을 때는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의외로 일본 내에서는 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합함대 기함인 나가토에서 해군 사회를 받은 직후에 낮잠 자고 싶어가지고 담을 타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윤 아나운서가 조금 싫어할 텐데 여성 편견이 좀 심했습니다. 확인된 여성만 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고작 12살짜리 게이샤 훈련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여자가 있다는 거를 되게 알리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전쟁 중에 죽어요. 그 부하들이 야마모토하고 관련이 있던 그 게이샤들한테 찾아가서 야마모토하고 주고받았던 그 연애 편지를 다 압수하고 자살을 강요합니다. 여자들한테. 예, 왜냐하면은 이때 이미 야마모토는 군신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추문이 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눈 가리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또 나름 유명한 타짜였대요. 생활비가 없으면 포카판에서 가서 돈을 하나를 따가지고 집에 갖다 줬다고. 아니 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돈이 없을 일이 있어요? 아 미국 유학 갔을 때 원래는 마작을 좋아했는데 네. 미국 유학을 갔더니 얘는 포카를 치잖아. 네. 근데 야마모토가 또 그런 게 있대. 미국 애들한테 치기 싫다. 그 미국 애들한테 포카판으로 다 땄다는 거야. 아이젠하워랑 붙었어야 되는데 예. 아이젠하워도 유명한. 아이젠하워가 또 용돈 없으면 포카로 땄거든. 두 분이 그거를 그냥 승부냈으면 딱 좋았을 근데 거야. 이제 의외로 허술한 면도 있어요. 어떤 사기꾼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 자기가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투자해요? 연구비를 줬어요. 먹고 날랐죠 이 사람이. 아니 근데 예. 여지껏 이름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확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미군 무관 출신이고 네. 그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아요. 하버드 출신이고. 하버드요? 예,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본업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식견을 보내줘요. 어느 정도였냐면 진주만 기습 직전에 이 사람이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과 싸우려면 일본은 전 세계에 도전한다는 의지로 싸워야 된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거나 하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소련이 우리의 배후에서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일이 이 지경이 된 이상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내 기함인 나가토에서 싸우다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는 동안에 도쿄는 불바다가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와, 예측을 어? 꽤나. 예. 그다음에 자기 직업을 잘못 선택했는데요. 아니 근데 야마모토가 그 추앙받는 데는 묘하게 그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이 우리가 요 진주만만 놓고 보면 정말 전쟁사의 길이 나는 엄청난 모험이었거든.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지. 네. 그거를 하는 바람에 이 군신으로 추앙을 받고 그 부하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공격을 기획해서 그리고 거듭 말하자면 진주만이 아니라 동시 공격이었다고. 네.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서 이제 추앙을 하는 것이고 전쟁에 패전하고 나니까 야마모토가 내내 이런 말은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한테 진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본인 이러다 보니까 방금 기자님 말한 것처럼 수많은 예언이 다 맞은 거야. 그러니 뭐 또 야 이분은 신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보통 승리했을 때 신이면 패배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네. 둘 다 건졌죠. 아, 그다음에 자기 보좌관한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목재와 종이로 지어진 일본의 도시들은 쉽게 타버릴 것이다. 육군은 허풍을 떨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여 공습이 일어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해군기들이 충돌해서 해상에 기름이 뿌려졌을 때 물 위에서 불이 어떻게 타는지 본 적 있나? 그것은 물 위의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도쿄공습 때 나왔던 정확한 그 예. 모습이잖아요. 40년 9월 18일 날 이제 자기 동창회가 열려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인의 강한 정신력과 과학적 사고 방식을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래서 야마모토한테 미국과 싸우자고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고 야마모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이 시작되면 6개월간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모토가 일본 해군들한테 추앙받는 건 여기 우리 어법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미국인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싸우려면 그 미국의 과학적 사고를 따라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후발이니까 선발을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하는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후발이니까 이길 수 없더라도 최대한 쟤들 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해군의 부하들이 엄청 존경을 했지. 보통은 반대로 가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 쟤들 거 배워서 무슨 재주로 쟤들을 따라잡겠냐. 그러니 우리는 전통 우리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제가 이걸 바꿔놨거든. 또 다른 증언도 있어요. 자기 부하 한 명한테는 또 그랬다고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진주만 이후에 산호해전이 벌어지고 나서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던 게 네. 이제 미드웨이라고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근데 아무튼 실천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사람 말 다 적어놓으면요. 맞아요.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첫 번째 목적지가 진주만이 됐습니다. 가나요, 이제? 그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전략 작전면 제트였습니다. 왜 이게 제트예요? 제트 전략인데 얘네는 이렇게 제트 마젠가 제트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아 그게 아니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 발틱 함대 깨트린 거잖아요. 그 유명한 도고 제독이. 그때 제트자를 제트 깃발을 깃발을 올렸어. 올렸어요. 그게 뭐 무슨 뜻이랬더라. 그물 던져라 뭐 이런 뜻인가 그런 건데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러고 보니 마징가 제트도 그 뜻인가. 걔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승리의 제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캐벌조로의 제트는 뭐? 그것도 승리 아니야 그러면? 그 칼로 그리기 제일 좋은 알파벳이 뭐겠어? I. 아이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제트가 이게 상징이 돼버렸어요. 아. 일본군에. 그러니까 이제 선전포고 얘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뭐 네. 1시간 늦게 선전포고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전포고가 일본 때문에 생긴 거 아세요? 옛날에도 했잖아요 선전포고. 네. 아니에요. 진짜요? 선전포고가 국제적 그 규범에 들어간 건 일본 때문이에요. 아 그전에는 예의상 도의상 예. 했던 거고. 이 사건 이후로요?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 러일 전쟁 때문에. 러일 전쟁 때도 선전포고 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니콜라이 황제가 야 이게 뭐 이래. 그래서 1907년에 제 2차 헤이그 평화회의 때 니콜라이가 의제를 던졌고 이게 채택이 돼요. 그래서 1910년 1월부터 정식 발효가 돼요. 네.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거짓말쟁이구만. 네. 아니, 감정을 빼고 싶은데 진짜 더럽게 치사하네 진짜.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타자 직원들이 뭐 타자 늦게 치고 뭐 암호 받았는데 난리가 쳐가지고 뭐 1시간 늦게 아, 선전포고 이런 얘기 예전에 우리 네네네네네네. 했었는데
뭐 그러긴 다 아는 얘기가 할 필요 없고 문제는 그 선전포고의 내용이에요. 참 제가 보고서 참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제국 정부는 여기에 미 합중국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근무 교섭을 계속할지라도 타결에 이룰 수 없다고 인정치 않을 수 없음에 관하여 미 합중국 정부의 통과함을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게 앞서 기자님이 박사님께서 네. 어떤 뜻인지 나는 지금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다. 약간 잘 이런. 나는 이 선전포고를 만약에 내가 상대 국가였으면 야 이게 뭐라는 거냐 이랬을 것 같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말할 때 뭐 유감이다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감이라는 뜻하고 걔들이 말하는 유감이라는 뜻 좀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일본 말이 이중 삼중 부정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에 유명한 그 한국 사시는 학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이중 삼중 부정을 해요. 논문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갖고 누가 세봤대. 도대체 그랬더니 얼마나 나오나. 13중 부정까지 한 적이 있다는 거야. 그 정도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도 헷갈리지 않을까요? 자기 부정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누가 너무 지적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머리 돌아버리게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놓고서 이제 물어보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을 뭐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래놓고 답변을 피해 그런 사람. 근데 이게 필요할 때 애들이 잘 써먹을 거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해보셨는데 이거? 난 많이 선생님 해봤어. 이거. 해보셨는데요? 완전 그 논문 읽느라고 죽을 고생했다니까. 느낌이 그렇게 여러 번 꼬우면 나중에 책임에 있어서도 그래. 조금 덜 네. 해지니까. 어쨌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 방금 전에 현순 씨가 그랬죠. 만약에 내가 지금 허준 씨가 미국의 헐 장관입니다. 네. 일본 대사관 실제로 예. 제 영문 성이 헐이에요. 야, H야. 네. 네. 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0년의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이토록 파렴치하고 허위와 왜곡이 가득한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지구상의 어떤 정부도 이처럼 거창하고 악의에 찬 수치스러운 허구를 조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경로를 합니다. 너 있어. 예. 근데 진주만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하와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정확히 이게 어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왜 진주만이라고 해요? 위에 산 사이에 저렇게 많이 우린 보통 많이라고 그러는데 쑥. 위성지대로 무슨 갯벌 같잖아요. 그러네요. 와,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게 배가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전 근대적 항구로 보면 거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적의 배는 저기를 뚫고 들어갈 수 한 척밖에 나올 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의 작은 카스피해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수심이 엄청 얕아가지고 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기동을 해야 돼서 사실상 해전이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저기에 정박해 있는 배들도 많았다는 소린 거예요? 거기 그냥 성냥개비처럼 꽂아놨어. 그러니까 빽빽하게 두 줄로.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야. 그잖아요. 바로 그건데 네. 전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천혜의 요새예요. 네. 그런데 해전에서 네. 모든 배를 항공기로 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1930년대 이후에 나와요. 이게 실전에서 반영된 건 거의 40년대 초반 그 다 와서요. 다 영국이 와서. 거의 최초. 예. 예. 그러니까 저기를 만든 지는 오래됐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해군 기준으로 지극히 나빠. 왜? 너무 좁고 그렇죠. 나오기도 힘들고 네. 등등한데 얘들은 여기서 해전이고 공중전이고 안 벌어진다는 개념이니까 쑤셔 넣어받기는 참 좋은 거예요. 태풍이 밖에서 아무리 쳐도 상관없어. 까딱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은 째곡하게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산이 네. 바다 쪽으로 불어가지고 산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비행기가 공격하기엔 대단히 좋은 너무 좋은. 데요. 이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원래 산하고 바다가 만나면 이게 저기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뭐죠? 네. 회오리가 치거나 이렇게 돼서 네네네. 당시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렇게 밀집으로 공격하다가 이렇게 엉켜버리는데 네네. 진주만은 1년 내내 고정된 바람이 분대요. 아. 그래서 비행기로 공격할 때는 아주 스키 뭐지가 활강하듯이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뭐 프로펠러 꺼도 활강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렇다. 근데 그래서 그 또한 일본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전환기. 뭔가 문명이 바뀌거나 기술이 바뀌거나 전략이 바뀌는 전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는 천혜의 여선데 싹 뭐가 바뀌면 이게 죽음의 늪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하와이에 의외로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하와이 정기 여객선도 다녔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에 정말 많은 일본 스파이들이 있어서 그 일본 스파이들이 보내는 정보를 다 퍼즐 맞추게 해가지고 꽤 많은 정보를 일본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진주만 앞에 가면 일본 사람들 그냥 바람 방향 계속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많이 했어요. 그 저기 뭐야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항구를 배경으로 사진 탁 찍고 그걸 보내주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진주만 습격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된 거 아니야? 거의 39년, 그러니까 40년 초에 결정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성공한 작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를 굉장히 급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서둘러 스파이를 파견하는데 네. 이게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일본인이 많이 가 있는 서양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일본인 하나 있어봐요. 의심스럽죠.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됐던 것이고 그렇죠.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너무 급했죠. 너무 급해갖고 원래 스파이가 하루 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일본인이 왜 진주만에 하와이에 많이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 가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그래도 꽤 먼. 이미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도 꽤 그러니까 재미 일본인이 많았어요. 그 재미 일본인이 꽤 살고 있는 데가 하와이예요. 거기 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동양인 이민들이 많이 가서 농장 일하고 그랬고 세대가 좀 지나서 일본 애들이 좀 이제 안정돼서 자리가 잡고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게이샤도 있고 일식 횟집도 있고 다 있었어요.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가슴 아픈 노동력 제공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스파이를 보내는데 야, 급하게 보내니까 애들이 되게 엉성하게 갔거든. 근데 얘들이 정말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사실은 아까 좀 오해가 있는데 온다고 생각하면 좁기 때문에 항공기도 좁게 들어와야 되니까 대공포를 엄청 밀집 배치하면 또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당시 거기에 배치한 항공기 포대 대공 방어망 중에 병력이 배치된 게 10분의 1밖에 없었을 정도로 놀고 있었고 네. 어설픈 애를 이렇게 보냈더니 이게 진짜 웃기는데 얘는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지만 독일이나 영국 스파이들이 보면 이게 무슨 장난치냐. 왜냐하면 진주만이 딱 내려다 보이는 가장 멋진 곳에 일본 식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가서 맨날 거기서 게이샤들하고 놀면서 사진 찍고. 근데 왜 어설퍼요 이게? 아니 경계를 안 하니까 해군 기지가 그냥 내려다 보이는 데에 이 음식점이 있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까 방첩이 소홀했다 이거지. 그렇죠. 아 미국이. 네, 그러니까 이 스파이도 어설프게 했다 별거 없다니까. 아. 그냥 애들하고 이거 농담 따먹게 하고 게이샤랑 술 마시면서 그리고 딱 가서 이게 기모노로 가라. 이게 무슨 스파이가 이래? 그리고 그 식당에 미 해군 수병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먹여놓으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오빠 어디서 일해? 그러면 난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냥 그 술집에 앉아서 그냥 가게에만 있어도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얻게 그렇게 했다니까 딱 전망 좋은 방에 딱 가서 마담한테도 얘기했어요. 되는 거예요. 난 스파이다. 그리고 게이샤 이제 들어와서 딱 끼고 탁 마시면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려. 그러면 옆에서 이제 게이샤가 탁 오늘 하루의 풍요. 야 정말 행복하지. 야 그거 할만하네. 할만했지. 스파이야. 뭐 휴가 나온 거야. 그리고 오후에는 렌트카 빌려서 게이샤 태우고 하와이 도로를 빙빙 거의 6개월 돌았대더만 매일. 야 제가 들었던 중에 해안도로 아니에요, 해안도로. 해안도로. 태평양 전쟁 와중에 가장 팔자 좋은 일본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 그 스파이 코스 한번 가면 그러니까요. 어떨까? 야 그거 괜찮네. 지금도 그 식당 있어요? 아니 뭐 아, 길도 있어, 그대로 있어요. 있고 뭐 그거 그 자리 다 유명한 있을 텐데 관광지예요. 뭐. 좋다. 그래서 저기 얼마나 방첩이 허술했냐면 군부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더 쉽게 들어가요. 다음 이야기. 드디어 막이 오른 태평양 전쟁. 일본은 무방비 상태였던 진주만을 향해 무차별 공습을 시작하고 충격에 빠진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한다. 진주만 공습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외격대도 있고 수평 폭격대도 있었는데 49발이 폭탄이 투하됐는데 이 중에서 13발이 명중을 합니다. 대단한 이게 거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제 급강화 폭격대는 40발을 투하해서 36발이 명중합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한 60%가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신불수가 된 건 맞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치욕의 날이라는 연설을 해요. 미군의 자원 입대율이 90%가 넘어갔어요.